어느 시점, 어떤 조건 하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수 2480포인트에서 매도 자리로 잡아야 됩니다. 저 별명이 긍정대준이야? 긍정대준.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고요. 제 인생의 모토가 즐겁게 살자. 금리가 기침하면요, 5번째 있는 주식시장은 이 감기가 아니라 엄청난 병에 걸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로봇주에 대한 전반의 시세 형성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붐이.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죠. 안 끝났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네. 어떤 지표를 삼는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시점에서 일단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국채 금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럼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냥 우리 김대준 대표님의 생각에는 네. 어느 시점, 어떤 조건 하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수 2480포인트에서 매도 자리로 잡아야 됩니다. 2480? 저점은 2380포인트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반등했을 때 지금이 아니라 지금 아니죠.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2400이니까. 예, 너무 많이 빠졌다고 표현하기 저점부에 다가왔다라고 보는 거죠. 하단보다. 예, 리바운딩이 나오기 직전 단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점부에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 아니죠. 리바운딩이 나올 때 그 지점에서의 고점이 2480포인트 지점이라는 거죠. 요때 주식을 팔고 시장을 다시 봐야죠. 주식을 상단기가 실지 아니면 여기서 등락하고 다시 전환할 때 몇 프로 더 주고 살지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우리 시장 굉장히 약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하셨죠. 오늘 시장도 근데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외국인이 네. 국채 금리가 그렇게 뛰고 그게 이제 강달러로 가고 네. 그럼 당연히 우리 원화 약세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살 이유가 네. 굳이 그렇게 없으니 계속 네. 매도가 나오는 거죠.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던 오늘 시장에서 흐름 하나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나 갑자기 우리 김민수 대표한테 했던 말이 떠오르네. 그런가? 쌉소리. 쌉소리 하시려고? 쌉소리 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쓸데없는 그, 소리. 그렇지. 이거 설명 들었는데. 그런 비슷한. 네네네네. 얼굴 빨개지셨어.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우리 김대준 대표께서 네. 저 별명이 긍정대준이야. 긍정대준.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고요. 제 인생의 모토가 즐겁게 살자이거든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데 시장을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뭐 금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금리나 뭐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다 미국 시장에 관한 내용이죠. 네. 그 영향이 우리한테 전파되는 거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 내에서의 지표 중에서 뭔가 시그널이 나타난 지표가 뭐가 있느냐 판단을 해보면 원달러입니다. 어제 12.9원, 약 13원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수 하락폭이 더 가세됐죠. 오늘 12원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금 시장에서 채권과 환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 먼저에서 움직입니다. 제가 시장을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글로벌리에서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원래는 환 시장이거든요. 돈이 네. 가장 근데 환은 이종 통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달러도 있고 프랑도 있고 뭐 등등등 엔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자금의 집중력이 약합니다. 시장 규모는 제일 크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융 시장에서 순서를 매길 때 채권 시장이 1등입니다. 이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지금 뭐 금융 5% 이렇게 되는데 무슨 뭐 딴 거 있나요? 네, 그렇죠. 채권이 최고지. 채권 시장이 제일 세고요. 그다음 통화 시장입니다. 환 시장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품 시장입니다. 뭐 유가, 곡물, 뭐 등등등등 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선물 시장이고요. 다섯 번째가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금리가 기침하면요 5번째 있는 주식 시장은 이 감기가 아니라 엄청난 병에 걸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원달러 시장에서 어제 13원 상승한 데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주식시장에 먼저해서 뭐 채권 또는 환율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반응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12원 빠졌다라는 것은 어제 상승한 부분만큼 상쇄하는 가격 진행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빠졌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시장 왜 빠졌느냐? 연휴 기간 안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일본 시장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일본 시장입니다. 오늘 종가 나온 지점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추석 연휴, 중국은 동일하게 쉬는데 일본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 휴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계속 장이 열렸죠. 그럼 4일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4일 동안의 흐름에서 미국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은 하락 이후에 이틀 등락하고요. 하루 빠졌습니다. 이렇게. 총 4일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어제 또 급반등을 줬죠. 일본 시장은 미국 시장과 연동되지 않았어요. 2, 3일 등락을 하고 연휴 기간에도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로 한 번 더 급락을 했고요. 오늘 급반등을 줬죠. 그러면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휴 4일을 건너뛰었죠. 물론 어제 그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외국인, 글로벌리 투자하는 투자 집단에서의 시장을 판단할 때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은 규모는 좀 달라요. 한 7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신흥국과 우리는 이제 저기 이머징이기 때문에 7배 정도 차이 나는데 동일 시장으로 봅니다. 아시아에는 동일 시장,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요. 수출로의 그 산업 구조가 유지되는 비슷한 시장입니다. 규모만 7배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리 그 투자 자금들은 일본 시장을 대응하는 거나 한국 시장을 대응하는 게 똑같습니다. 규모만 다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장 연휴 기간에 빠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한 차례 다 상세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출렁임의 과정에서의 흔들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뭐 단순하게 앞선 지표 또는 앞선 국가의 흐름이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단순 등치시켜서 이야기는 좀 어렵겠지만 흐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2380포인트가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전체 흐름에서의 분위기도 이와 동일한 흐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본다면 빠르면 내일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저점 구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반등이 시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전반의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시장이 또 화제 중심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었죠. 아, 그렇죠. 네. 오늘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글쎄요. 오늘 97.69%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쨌건 따라붙기 하셔서 네. 지금 6만 5천 원 이상, 6만 7천 원, 고가가 6만 7,600원인데 지금 종가는 5만 1천 원이란 말이에요. 이 위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로봇주도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날 한 방이래. 이 도박성이 강한 것 같아. 한 방. 맞습니다. 저는 주식을 사면 사고요. 분할 없고요. 팔면 팔지 분할 매도도 없습니다. 그 존리 대표님도 살 거면 그냥 한 방에 사지 뭘 분할을 하냐고 그러시긴 하던데. 왜냐면 내가 주식을 사는 것은 사자마자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지 분할하기 위해서 빠질 걸 기대하고 주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사는 지점이 최바닥이라고 본 거거든요. 사면 다 사는 거죠. 팔면 다 파는 거고요. 이게 제 주의고요. 네. 로봇주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면 두산 로보틱스는 그러니까 작년 초 재작년 말에 장외에서 6천 원에 거래됐어요. 지분 일부 매각하면서 그 평가 그 자산가액을 6천 원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6천 원 수준에서의 가격이 올해 들어가지 15,000원까지 점핑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붐이 일어나면서 25,000원 공모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1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주가 수준 대비해서 오늘 뭐 장중에 67,000원 기록했는데 한 10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간에 로봇주에 대한 전반의 시세 형성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붐이.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죠. 안 끝났죠. 절대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은 레인보우 로봇도 다 하실 거고, 뭐 LG도 2개 회사의 지분을 그 로보티즈하고 로봇스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로봇 강화한다는 거죠. LG는 자유로운 로봇, 삼성은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공급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겁니다. 기계 이거 큰 성장이라고 그렇지만 많이 시장에 쓰이는 겁니다. 1년에 한 1,000대 정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로봇 기업들은 다 적자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하나도 이번에 로봇 산업 진출한다고 어제 발표 있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입니다. 현대차. HD현대도 로봇 산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1년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전 세계 최강의 로봇, 그러니까 4족 보행, 2족 보행 로봇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을 보면 로봇이 막 그 계단도 뛰어가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막 그 굉장히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들 그 화면에 많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로봇이거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떤 회사냐? 처음에 구글이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근데 매 적자만 나니까 손정희 회장한테 팔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샀거든요. 샀는데 어떻게 이제 현대차에 나중에 매각을 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 로봇 산업을 이해하면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손정희 회장이 현대차 그룹에 80% 지분을 넘겼어요. 근데 20%를 가지고 있어요. 계약사항에 풋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2021년도에 그 현대차 그룹과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년 이내에 상장시키는 조건입니다. 상장이 안 되면 계약 무효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4년 이내, 21년도에 그 인수했죠. 그러면 4년이면 2025년입니다. 2025년까지 상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 물밑 작업이 내년도에는 일어나겠죠. 그러면 내년도 뭐 1월부터는 아닐 거고 2, 4분기 정도에 그 전 세계 1위 로봇 기업입니다. 2, 4분기부터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최강의 로봇 기업을 나스닥에 아마 상장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붐업을 뭐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시켰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붐업 대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한 10배 이상의 임팩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내년 2, 4분기 정도에 다시 로봇주들이 다시 부양하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고점 찍고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싸움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내년 2, 4분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붐이 로봇주의 붐이 내년 2, 4분기에 다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뭐 오늘 뭐 기존에 앞전 붐업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흐름은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로봇주에 대한 전체적인 한 방의 설명 되셨습니까? 근데 요즘 사실 네. 그 로봇주도 그렇고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주식들이 네.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네. 이제 충분히 시세를 낼 만큼 냈고 이제 트렌드에서 이제 좀 빠져줄 때가 됐으니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내리다가도 다시 한번 또 한번 불이 붙을 것이냐. 불 붙죠. 근데 이제 불 붙는다. 네. 로봇주는 다이내믹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내년이잖아. 그렇죠. 내년에 다시 불 붙을 것이다. 맞죠. 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붙습니다. 근데 잠깐 2차 전지 좀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네.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30%. 20%던데? 저는 30% 알고 있는데 2, 30%낼 겁니다. 네. 네. 20% 정도를 갖고 있어서 네. 이거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는 네. 그거는 아주 그 큰 그림이거든요. 보통 그게. 그걸로 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못지라고 하죠. 못지자금 들어갔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 현대가 다 들어가면 되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외국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거 그렇죠. 저 배임으로 가거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이게 현대라는 어떤 큰 기업에서 이거 좋은 것을 가지고 기업의 밸류를 올리는 거기에 사적인 돈이 그렇죠. 싹 들어가면서 내가 그 이익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기도 하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리고 다른 의도는 확실하니까 그렇지, 이건 내 확실한. 돈을 태우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그게 그 배임이지. 그렇죠. 배임이라고 죄송합니다. 배임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렇죠. 예, 여지가 되는 거지 외국에서는. 네. 그리고 배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윤리적으로 배임이 아니죠. 도덕적? 윤리적, 네. 도덕적으로 네. 이 오해를 사고 욕을 그렇죠. 먹을 일이죠. 배임이 아니라 이건 저 정정하겠습니다. 지분을 이제 원래는 현대차가 30% 가지고 있고 글로비스가 10%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있던 지분은 저기 미국 법인에 넘겼어요. 그 지분 자체를. 그래서 아마 상장을 위한 단계에서에 넘기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모찌 투자한 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기간이 내년까지라면 어쨌든 시간이 이제 여러 개월 그렇죠. 혹은 뭐 많이 필요한 거고 당장에 이제 빠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또 이 산이 높으면 이게 또 그렇잖아요. 네. 골도 깊다고. 네. 이게 또 힘들죠. 그거 버티기가. 네, 그거는 그런데 마냥 하락한다는 관점에서의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분할 매수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방에. 월급날 조금씩 사시면 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분할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건 시간적으로 내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주식 로봇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도 낙폭과대주로 보는 분도 있는데 네. 또 다른 시각은 왜냐면 이게 너무 올라 오버슈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매출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게 낙폭과대주로 봐야 될 것이냐 30% 빠진다 한들 왜냐하면 워낙 올라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피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성격 급하시고 비중이 높으시면 절대적으로 줄여야죠. 그건 맞습니다. 네, 하여튼 로봇주,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많이 오른 주식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고 지금 아까 잠깐 하시다 말씀했는데 2차 전지, 네? 2차 전지도 오른다. 오릅니다. 긍정대준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별명을 우리 김대중 대표 별명 이제 앞으로 긍정대준. 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잖아. 오르는데 내일 오를 수도 있고 2달 뒤에 오를 수도 있는데 이건 또 뭔 쌉소리? 쌉소리인데 가격은 다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은 빠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주가를 얘기할 지금 자리에서 네. 빠진다라고 얘기하지 오른다라고 얘기하면 다 빠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다 빠졌다. 이제 기관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언제 기관화 과정,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거죠. 제가 이제 그 이산지 대표 중에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 주가를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짧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10만 원 수준에서 장중 고점 빼고요. 우리가 주가 판단할 때 장중 꼬리 고점 한 거는 일시적인 고점인데 뺍니다. 네. 통상 고점 가격을 130만 원을 판단합니다. 10만 원, 13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가 저점,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저점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평선 보고 어떤 분들은 뭐 매질선 또 어떤 분들은 보조지표 뭐 구름 차트 뭐 이런 거 보는 아니 제가 보는 관점 아니에요. 그분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저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저점을 잡습니다.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을 잡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1, 2, 3, 5, 8, 5, 8이 13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인데 요거를 나누게 되 저는 문과생에서 그 구조까지 잘 모릅니다. 나누게 되면 0.618 대 0.382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인간이 편안한 구조라고 하거든요. 0.618, 0.382 비율이 직사각형은 아니고요. 약간 직사각형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방, 캔버스, 그다음에 탭. 그러니까 딱 보면 너무 편안한 구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38.2%를 조정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130만 원 고점을 판단해서 38.2%를 딱 계산을 때려보면 대략 80만 원 전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82만 원인데 지난번에 80만 원 위에서 찍었는데 1, 2%는 우리가 가감해서 우리가 여론조사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오차범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5%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2, 3%의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80만 원 전후 가격은 이제 그 저점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이제 기간차를 말씀드렸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쭉 밀렸어요. V자 반으로 쭉 올라갑니다. 얼마 네. 못 갑니다. 이런 바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기간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소외되고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응집력을 가지고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지 않습니까? 멀리 뛰기 위해서.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뭐 남들이 그러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솔직히 본 적은 없어요. 개구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6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아 기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튀어오르면 올라가다 두들겨 맞습니다. 팔아야지. 왜냐면 사람들 손절 안 하거든요. 한 달 전에 산 사람들이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올라오네? 자기 매수가에서 빼돌아갑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지리하게 끌어버리면 그 바닥에 대고 다 팝니다. 이제 못 버텨. 다 물량 받고 그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거의 다 바닥권에 들어왔고요. 그러면 기관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를 생각한다면 뭐 8월, 9월을 시점으로 해서 6개월이면 10, 11, 12, 1, 2, 3 내년 3, 4월이 되겠죠. 이 전환점이 되는 거죠. 요 흐름으로 이산지 관련해서는 판단하시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